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 역동 정신의학이 얼마나 놀랍게 진화해왔는지 그 과정을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정신분석하면 왠지 소파에 누워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오늘날의 심리치료는 그 고전적인 이미지를 아주 훨씬 뛰어넘었답니다. 어떻게 진화했냐고요? 한마디로 치료의 목표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마음속의 갈등을 푸는 게 주 목적이었다면 지금은요,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만들고 심지어 우리 뇌의 회로를 재구성하는 것까지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훨씬 더 적극적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정신건강을 볼 때 이제는 단순히 마음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뇌, 심리적인 마음,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까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훨씬 더 통합적인 관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접근이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자들이 우리 뇌에 분노나 두려움, 기쁨 같은 핵심 감정을 담당하는 주요 회로가 7개 있다는 걸 밝혀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사들이 이제는 막연하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특정 뇌 회로를 타겟으로 삼아서 훨씬 더 정밀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현대 치료사들은 우리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까요? 보통 세 가지 핵심 이론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각기 다른 각도에서 마음을 비추어보는 그런 세 개의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첫 번째 렌즈는 바로 자아심리학이에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갈등 모델인데요. 우리 마음속의 본능적인 충동과 또 이러면 안 돼 하는 양심 사이에서 자아가 중심을 잘 잡고 현실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건 이 자아가 튼튼해서 삶의 여러 문제들을 잘 조율해 나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렌즈는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이건 좀 더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어릴 때 부모님 같은 중요한 사람들과 맺었던 관계가 우리 마음속에 일종의 틀로 남아서 나중에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결국 과거의 관계 패턴을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심리학입니다. 이건 결핍 모델이라고도 불려요. 핵심은 자존감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려면 다른 사람들의 공감과 인정이 꼭 필요한데 이게 부족하면 자아가 약해지거나 조각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 뭔가 부족해서, 즉 결핍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세 이론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보세요. 자아심리학은 갈등을 다루고 대상관계 이론은 관계를, 그리고 자기심리학은 결핍을 핵심으로 봅니다. 치료 목표도 그래서 다 다르죠. 통찰을 얻거나 지지적인 관계를 맺거나 공감을 통해 자존감을 채워주는 식으로요. 마치 각각의 이론이 신경증, 경계선장애, 자기애성장애처럼 서로 다른 마음의 지형을 탐험하는 특별한 지도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오늘날의 뛰어난 치료사들은 이 세 가지 지도 중에 딱 하나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모든 걸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자신만의 통합적인 도구 상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치료가 더 이상 기성복처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각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는 맞춤복을 짓는 것처럼 아주 유연하고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정말 고도로 개인화된 예술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 멋진 통합이라는 게 실제 상담실에서는 어떻게 구현될까요? 궁금하시죠? 그 대표적인 예로 시너지 모델이라는 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마사 스타크 박사가 이 모델의 핵심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요. 목표는 이거예요. 환자가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면서도 성장을 촉진할 만큼은 되는 바로 그 최적의 스트레스를 주는 개입을 하는 겁니다. 너무 편안하지도 너무 버겁지도 않은 딱 그 지점을 찾는 거죠. 보시면 치료사들은 이 5가지 단계를 아주 유연하게 넘나들어요. 환자의 저항을 통찰로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헛된 희망을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돕기도 하죠.
또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는 패턴을 끊고 책임감을 갖게 하거나 고립감에서 벗어나 연결감을 느끼게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낡은 뇌 회로를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하는 거죠. 정말 다채롭죠?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통합적인 접근법이 이제는 최첨단 기술과 만나면서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있어요. 디지털 시대의 정신의학,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실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인공지능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방어 기제를 찾아내주고요. 가상현실, 즉 VR 기술을 이용해서는 아주 안전한 환경에서 내면의 두려움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또 디지털 치료제라고 불리는 앱을 통해서 상담이 없는 시간에도 꾸준히 마음 훈련을 할 수 있죠. 이제 정말 공상과학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세요. 과거에는 소파에 누워서 자유롭게 생각을 떠올리는 게 고전적인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VR 같은 기술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교정적 경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하는 치료에서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치료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론과 모델, 그리고 최신 기술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노력은 다 무엇을 위한 걸까요? 결국 그 본질은 아주 인간적입니다. 바로 한 개인이 자기 자신 본연의 모습, 즉 진정한 자기를 되찾도록 돕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이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랑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것. 바로 이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통합적인 접근법은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 데 아주 강력하고 다채로운 지도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각자의 내면 세계를 항해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지도를 사용하시겠습니까?